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진공의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원초의 불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불덩어리가 백수십억 년 전에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이 공간, 에너지,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우주는 급속히 팽창하면서 전자, 중성자, 광자, 그리고 쿼크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곧 이어서 이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광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멈추지 않고 충돌과 상호작용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최초의 간단한 원소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원시 스프가 계속 팽창할 때 이 원소들도 또한 충돌했습니다. 광대한 공간 속에서 입자들의 진화가 계속되고 별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은하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다가 50억 년 전에 무언가 굉장히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선 은하의 소용돌이 치는 억센8 부위의 가스구름 속에서 우리의 태양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이 신생별은 행성들, 위성들, 소행성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행성들 가운데 하나인 지구의 대기권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산의 폭발, 번개, 거친 기후, 혼합되어진 원자들,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 찬 지구의 환경은 최초의 단세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 수억 년 동안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거치면서 바다조류, 해파리, 그리고 표형동물이 출현했습니다. 진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에는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고기들 중 일부는 양서리로 발전한 다음 그들 중 어떤 것은 자연선택을 거쳐서 파충류로 변했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갈라져서 포유동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했습니다. 이 포유동물 중에 일부가 영장류로 발전하고 약 60만 년 전에 이 영장류들 가운데서 분리돼 나간 한 독립적인 영장류가 인류의 초기 조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경이로운 진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 진화하듯이 진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 행성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자 오크랜드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문제들을 골똘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원이라는 주제에 부딪히게 될 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진화를 통해 모든 생물체들과 사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전 세계는 교육받아 왔습니다. 우주, 우리의 지구,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물질들의 폭발과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의 결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관찰되는 증거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찰되는 증거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한결같이 각 종마다 엄청나게 다양한 변종들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핀치새들 가운데서 다양한 변종과 적응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핀치새의 부리가 크기와 모양에서 다양하다는 것과 부리의 특색은 핀치새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한테서 다양한 변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50여 종이나 되는 개는 공통조상을 가진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개의 공통조상은 오늘날의 이리의 조상과 매우 닮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는 가장 강하고 건강한 동물, 그리고 환경에 가장 적응 능력이 좋은 동물이 생존 능력과 번식 능력이 보다 많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응 능력이 부족한 동물들은 생존 능력이 희박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전인자의 돌연변이의 발생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의 DNA에는 생물체에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오류가 이 유전 암호 내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는 때로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돌연변이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에 의해서 또는 복사 과정의 실수로 인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돌연변이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유전자 내에서 온갖 변화를 만들어내죠. 선천적 결함, 질병, 병원체 같은 것들은 본래 존재하지 않던 뭔가 새로운 성질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질병과 죽음 그리고 손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돌연변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다윈은 자연 안에서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자연 과학자이며 정보를 관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가 알아냈던 것은 어쩌다가 변화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었습니다. 우린 어떤 생물종의 기본 형태가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학에서도 또는 유전학에서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결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발생하나 진화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연변이, 자연선택, 적응, 이것들은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동의하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매우 다양한 변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손가락을 한번 튕겨서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만 년을 거치면서 자연이 생겼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전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과학자들 가운데 종전의 관념을 바꾸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증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결론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애의 반은 진화론을 믿으며 살았죠. 아마도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거예요. 불행하게도 4년간의 공부가 진화론을 믿게끔 저를 쇠뇌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주의 탄생 이론으로 우주의 진화 이론인 빅뱅 이론만을 진화론자들로부터 배워왔습니다. 진화론에서 흥미로운 측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론은 얼마나 강력한지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철저하게 사로잡아서 그들은 그 이론을 생물학의 영역 밖에까지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까지도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화학 원소 별, 은하에도 이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우주 자체가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이 은하, 별, 행성들과 끝내는 생명체의 생성을 촉발했을까요? 거대한 폭발에서 어떤 질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나는 결단코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폭발은 혼돈을 야기하여 그것에 통일된 조직체로 있던 수많은 개체들을 무작위로 헤쳐놓을 뿐입니다. 어떤 폭발이라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 것입니다. 빈 공간만 남습니다. 빅뱅 이론뿐만 아니라 천지간의 어떤 폭발로도 궁극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은 물론 어떤 생물체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과학의 거의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억 년에서 180억 년 전에 어떤 무작위적인 폭발의 결과로 생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폭발이 질서의 증가를 일으켰다는 어떠한 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폭발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쇠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알려진 폭발들은 질서를 감소시키고 구조를 파괴하며 혼돈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진화한다는 개념은 동시에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알려진 연력학 제2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주의 질서가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물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쇠퇴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엔트로피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질서적인 구조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에서도 질서의 증대를 허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기가 어른으로 자라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에너지를 포착하여 동력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이건의 말처럼 우주는 그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외부의 에너지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빅뱅 이론은 철저하게 연력학 제2법칙과 모순됩니다. 우리가 우주론에서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별들은 그들의 연료들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면 한 별이 폭발할 것이고 매우 빠르게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서 보고 있는 오직 하나는 우주는 쇠퇴해지고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덜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이라 불리는 법칙을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마치 감아놓은 태엽처럼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주의 궁극적인 냉각, 즉 열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후에는 모든 것이 통일된 온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유용한 일을 위해 이용할 온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완한 과거에 우주가 설계됐고 질서를 갖추게 됐다는 사실은 세속적인 과학자들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나사의 과학자 로버트 자스트로는 우주의 질서는 시계 태엽처럼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은 가리키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풀리고 있다면 언젠가 그 태엽이 끝까지 감겼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분명히 누가 그 태엽을 감았었는가일 것입니다. 고든 벤 윌리는 연력학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서 인간과 우주에 다가올 운명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파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쇄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창조 모델이 처음부터 제한되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즉 태초의 만물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죄가 우주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 모두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도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물은 죽습니다. 태양도 달도 쇠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 죽음과 썩어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는 한결같이 이 우주가 유한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질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1900년 초부터 한 세기를 거치는 동안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필두로 과학자들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질에는 사실상 시작이 있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과학은 당황스럽게도 성경적 관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주론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가히 우주론의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례적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유한하다는 것과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발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들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색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모델은 언제나 유한한 우주를 전제합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시간도 시작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이롭게도 성경은 엔트로피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만약에 우주가 한 번의 대폭발로 기원된 것이 아니라면 오직 남은 대안은 그것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일한 대안을 많은 과학자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어떻게 별들과 은하수들과 행성체계가 진화하였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창조주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기계론적 방법에 의해서 진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주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전제 없이 행성체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보려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설명들은 처참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관찰된 수많은 증거들은 태양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현존하는 이론들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태양계가 행성들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던 기체와 먼지 구름으로부터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동일한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들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행성은 독특합니다. 태양은 약 98%가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화성, 금성, 그리고 수성도 수소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행성들의 구성 성분에서 수소와 헬륨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계가 진화했다면 모든 행성들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 궤도를 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명왕성과 금성은 역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한편 천왕성은 옆으로 기울어져서 바퀴가 굴러가는 모양으로 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위성들도 그들의 행성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소한 6개의 위성은 역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더욱이 해왕성, 토성, 목성의 위성들은 양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충돌들로부터 한 행성이 만들어졌다면 충돌들은 대개 잔헐적이기 때문에 그 행성은 거의 자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성들은 자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타의 행성들보다 더 많이 회전합니다. 원거리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거대한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성의 행성들은 진화론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들은 외계 우주 공간의 진공 속으로 급속하게 사라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태양처럼 어린 별들까지도 공전 궤도상에 단 하나의 목성을 만들어낼 만큼의 충분한 수소나 헬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4개의 행성들이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또 행성들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독특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도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달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지구의 원소들과는 너무도 판이합니다. 그리고 원형의 공전 궤도와 그 궤도면은 달이 현재의 궤도 위에 창조됐다는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성 시스템이 순전히 기계론적 과정으로 생겨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우주를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 우주가 인간과 분자들과 생물체의 존재를 위하여 아주 세밀하게 조정되어진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관찰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매우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하며 이 우주가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과 사람이 그것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의 한 표본으로 제작해 보려고 한다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여 수학적 표본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수천 수만을 헤아릴 수 있는 매개 변수들과 비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려 한다면 생명체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거나 또는 더 멀리 있다면 지구는 너무 뜨겁든가 너무 차가웠을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다른 속도로 돌고 있다면,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지금과 달랐다면 대기가 너무 많던가 너무 적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표본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는 모든 매개 변수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당장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인류지향 원리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단 5%만이라도 태양에 접근해 있다면 대양의 해수는 몽땅 끓어서 증발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지구가 단 1%만이라도 태양에서 멀리 있었다면 대양의 해수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구의 표면 중력은 꼭 필요한 크기만큼 존재합니다. 중력이 더 컸다면 대기권은 너무 많았을 겁니다. 적었다면 대기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각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전주기와 달과의 상호 중력 작용은 너무나 신비롭게도 정확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류지향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총체적으로 설계자가 있다는 논쟁이 압도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은 창조 과학자들에게는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벌써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아르노 펜지아스는 1992년에 천문학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즉, 무로부터 우주가 창조됐다는 사건이 그것이다.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정확히 갖추는 데 필요한 섬세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우주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계획이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자 조지 그린스타인은 그의 저서 공생적 우주에서 모든 증거들을 탐구하고 있느라면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틀림없이 개입했었다는 생각이 끈질기게 우리를 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그리고 의도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증거를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섭리를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우주 질서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질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시편 저자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생각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한 번의 커다란 폭발로 우연히 모든 생명체들과 행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저에게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 밖에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전 우주의 배후에 창조자가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주가 생명체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어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물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만물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 숨쉴 공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있어야만 마땅해요.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리고 태양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보다는 빅뱅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생명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화학 물질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화학적 진화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까요? 진화론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 즉 박테리아, 물고기, 식물, 동물, 사람 등이 화학적 혼합물로부터 기원했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에서 생겨났다는 이 이론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에서 근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생물 속생설입니다. 즉, 생명은 오직 앞서 존재했던 생명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창조론자에게 이 법칙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들은 그 종류대로 번성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생물 속생설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는 먼 과거에 생명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자주 자연 발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일단의 화학 물질을 혼합하여 생명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을 하던 중에 엄청난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스탠리 밀러가 유명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관에 몇 가지 단순한 물질을 취했습니다. 약간의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를 취해서 그 위를 전기 성강으로 철저하게 때렸습니다. 그 전기 성강은 고대 지구의 대기권에 사정없이 내리치던 번갯불을 흉내내려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만에 그는 단백질 구조의 기본이 되는 몇 종의 아미노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마치 시험관 속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처럼 크게 갈채를 받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진화론을 가르칠 때마다 이 결과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실험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그는 잘못된 물질들을 택했습니다. 둘째, 그는 잘못된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셋째, 그는 엉뚱한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실험 결과는 찬란했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대기권에 메탄과 암모니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추진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체들은 현실에서 대량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모니아는 자외선 광선을 받으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탄은 고대의 퇴적물 점토에 흡착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도 그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밀러는 또한 산소를 넣지 않고 실험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산소는 그가 생산해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분자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깊이의 지층에서 산화된 암석들이 발견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권 안에 산소가 언제나 풍부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스탠리 밀러의 실험에서 실험되었던 환원성 대기, 다시 말해서 메탄과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와 같은 대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기의 조성은 일찍이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날의 지질학이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에 항상 산소가 존재했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생명체에 대한 그 어떠한 진화론적 기원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밀러는 잘못된 조건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기체 분자들을 혼합하기 위해서 전기 성광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즉, 전기 성광은 아미노산을 결합시키기도 하지만 아미노산을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합시키는 것보다 분해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문제는 시험관 안에서 화학물질들의 결합을 촉진했던 성광은 또한 결합된 화학물질의 분해를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생화학자인 밀러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기체들을 순환시켜 냉각장치라는 잘 알려진 생화학적 트릭을 사용해 자신이 원했던 분자들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속임수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지적 고안이 개입됐는데도 이것으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밀러가 얻은 주요 생산물은 유기 반응에서 방해가 되는 타르였습니다. 생명체 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몇 종의 아미노산들은 단지 소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밀러의 실험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좌선형인 L형뿐만 아니라 우선형인 D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단백질은 오직 L형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형 아미노산은 단 한 분자라도 단백질 생산을 방해합니다. 밀러가 실제 만들었던 것은 유독성 아미노산 분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화학 진화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파괴해버렸다고 해야 옳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화론자들도 내 말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토론에 참석을 했었는데 내 친구인 헨리 모리스 박사와 기시 박사는 창조론자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있었죠. 토론회가 끝날 즈음에 누군가 청중석에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스탠리 밀러 박사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실험으로도 무기물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기시 박사님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다 밀러 박사를 보고 박사님, 기시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밀러 박사는 대답하지 않겠소 라고 하더군요. 그는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물론이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어떤 행성의 생명체 기원에 관해 말해지고 있는 이론은 하나의 동화이다라고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번개불이나 열과 같은 에너지가 물질에 작용해 때때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전체 식품 산업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경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땅콩 버터 용기를 검사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용기는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과 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생명체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한 용기 안에 담겨있는 땅콩 버터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에너지에 좌우되겠지만 최후에는 버터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슈퍼에 한번 둘러볼까요?
만약에 내가 그 땅콩 버터 용기를 열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주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생명체를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콩 버터 용기를 열고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흡족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년 10억 번씩이나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거의 100여 년 동안이나 해왔지만은 결코 새로운 생명체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식료품 산업은 진화로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단백질을 형성하려면 모든 원자 연쇄의 고리들이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아미노산의 긴 원자 연쇄를 고려할 때 화학물질의 입지는 약화될 뿐입니다. 더욱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해 자연히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이 단절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2000이나 3000개의 아미노산의 아주 긴 복합 화학물질이며,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닮아서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은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중 하나의 아미노산이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단백질은 쓸모없이 되고 맙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저히 있을 법하지도 않는 다윈의 주장은 애초에 그 시작부터 매장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시작도 되기 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최초의 단백질 문자가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기도 했습니다. 정보 이론가와 분자 생물학자들이 단백질을 부분적으로 분리하고 또 결합해 보려고 어설프게 단백질을 만지작거리는 속에서 이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실험 결과는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의 규모의 생성 가능성은 엄청난 것이어서 도저히 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전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윈주의자들은 과연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정보이론 과학자 휴버트 야키는 겨우 100여 종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65제곱분의 1의 찬수도 없다는 계산을 제출했으며, 이 계산을 MIT 생물학자 로버트 사우어가 확인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길바닥에서 주운 복권 한 장이 복권 추첨에서 매주 당첨되기를 한 1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과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잡한 화학 물질들로부터 최초의 생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너무도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진화론자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진화론이 넘어야 할 최대의 장애입니다. 비록 단백질이 기적적으로 생성됐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단백질 세포조차도 수천 가지 특수 목적을 가진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우연 발생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프레드 호일레경은 슈퍼컴퓨터와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이용하여 아메바의 단백질 원형을 2000번 계산하고 생명의 우연 발생의 가능성을 가늠해 봤습니다. 그의 추산에 의하면 아메바의 단백질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4만 제곱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원한다면 전체 우주에서 어떤 특정한 원자 하나를 뜯어낼 수 있는 확률이 10의 80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계산을 한 후 영국의 수학자 프레드리크 호일경은 불활성 물질로부터 생명을 형성할 가능성은 4만 개의 0 다음에 오는 1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산으로서도 다윈과 전체 진화론의 이론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원시의 점액 따윈 이 행성은 물론 그 어떤 행성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명의 시작이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생명들은 목적의식을 가진 지성의 산물이어야만 마땅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그냥 하나의 농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화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진화론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차드 도킹스는 자기 저서
논문 시계공에서 식물, 동물 또는 인간의 세포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세포액은 대형 백과사전 30줄에 들어있는 정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까지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축소판 대도시의 보험과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력 수정이 가능한 세포막은 특수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막 내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자를 선별하는 한편 세포막 외부에 유지해야 할 것을 감시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양수시설과 같아서 영양물의 흡수와 노폐물의 배출을 조절합니다. 세포 내부는 까무러칠 정도로 복잡합니다. 예컨대 내부 원형질 세망세포는 단백질 생산 공장을 방불한 리보점으로 되어 있는 물류망과 같은 것이죠. 리보점은 수많은 형태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한편 이 알은 그 단백질들을 정확한 위치에 송출합니다. 골지, 즉 체는 단백질을 세포 외부막에 송출하는 한편 리소점은 소화기관과 같은 역할을 행하면서 대형 분자들을 작게 분해하고 재생하면서 세포가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와 같아서 세포가 소모하는 열량을 생산합니다. 세포액은 데이터 센터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세포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포액 내부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에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암호화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DNA가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합니다. 오리의 적발과 정정 기능을 행하는 이 자 복제 분자 위에 수십억의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 및 제어 기능들이 동시적으로 창조돼야만 하나의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DNA를 생산하려면 하나의 세포는 75종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게다가 이 단백질들은 DNA 지령에 의해서만 생산됩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창조뿐입니다. DNA가 분자 주사위의 역할로 단백질을 만들 가능성은 한 쌍의 놀이 주사위를 굴려서 13 숫자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같다고 봅니다. 잠재력은 전무합니다. 확률은 그냥 0이에요. 진화론은 박테리아가 화학물질로부터 진화한 최초의 생명체들 중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박테리아들이 편마라고 하는 일종의 축소판 모터를 가지고 스스로를 추진합니다. 역추진이 가능한 이 극도로 능률적인 모터들은 분당 10만 회전까지 회전합니다. 박테리아 모터는 전기 모터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프로펠러, 만능 이음쇠, 고정자, 회전자, 그리고 축투가 있는 구동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의 각 부품은 반드시 기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엔 박테리아는 죽어버리죠. 박테리아는 시동, 정지, 방향 전환, 그리고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세밀한 센서, 스위치,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고도로 축소되어 있어요. 800만 개의 이와 같은 모터가 인간 두 발의 횡단면에 꼭 들어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박테리아는 미소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화론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리는 아마도 비생명 화학 물질로부터 생명이 기원했다는 관념이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한 사람에 도달하는 게 화학 물질로부터 생명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거기에 게재하는 간극은 너무 큽니다. 생명은 너무도 복잡하고 난해하고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생성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 위의 생명을 손수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치 복잡합니다. 생명은 창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는 다윈의 이론과 자연 선택에 근거하여 인간의 단세포 유기물로부터 현재의 우리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신성의 간섭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진화론은 상당히 입증된 이론이라고 믿습니다. 난 당신이 증거를 알고 있다든가 주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의 이치보다 높은 이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기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증거가 있을 때에는 난 조직화된 종교에 강한 혐오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는 화학적 진화의 근거를 고수할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설계자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화학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단순한 생명이 복잡한 생명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적 관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지구 위에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전제하면 단세포 생명이 진화하여 오늘날 관찰되는 복잡한 식물이 되고 또 동물이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구상의 만물을, 즉 생명 있는 만물을 소급 추적하면 우린 궁극적으로 공동의 조상에 다다른다는 게 다윈의 사상입니다. 다윈의 사상이라는 것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종은 자연 발생적 돌연변이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했다는 믿음입니다. 즉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의 법칙이 어울려서 모든 생명체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DNA가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상입니다. 그의 사상에서 특이하게도 1세기를 넘게 그의 이론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윈은 작고 보통이고 큰 여러 종의 핀치새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크거나 두껍거나 길거나 또한 얇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도 크게 알렸습니다. 다윈은 이런 다른 부리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부리들은 이미 그 집단에 존재했던 유전자적으로 다양함의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두 마리의 핀치새류를 번식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핀치새류 새끼는 작은 부리를 갖게 되고 어떤 것은 큰 부리를 갖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핀치새들은 다양한 환경으로 퍼졌고 어떤 크기의 부리가 어떤 환경에서 선호된다는 것이 결정됐고 그런 것이 우세한 종류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리나 중간 부리 또는 큰 부리를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은 이미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핀치새의 부모 집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기가 되도록 허락한 것은 단지 환경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어떤 새롭거나 독특한 정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핀치새 종류들은 근친 교배를 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일종의 종족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식하고 생명체를 생산하며 생식할 수 있는 두 마리의 생물과 그 새끼들은 같은 종족에 속합니다. 갈라파고스의 핀치새 종류들은 그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여러 종의 핀치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종족의 멸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늘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그것은 여러 종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찰스 다윈은 한 종류의 동물이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면 다른 것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진화 계보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다윈 자신도 암석층에서는 과도기적인 화석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윈은 중간 단계, 지질학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어떤 정교하게 단계적인 유기체 연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그 이론에 가장 명백하고 중대하게 반대하는 주장일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윈이즘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글쎄요, 분명히 암석에 있는데 암석의 기록으로는 화석 기록을 들 수 있습니다. 화석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수집되어 왔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대학들과 박물관에는 수십억 개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석들의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암석의 한 층을 보면 한 종류의 화석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 위의 층을 보면 당신은 또 다른 종류의 화석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 화석들의 단계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의 하나를 화석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캄브리아 기층이라는 암석에서는 우리는 매우 복잡한 무척추 동물, 대합, 달팽이, 해파리, 벌레, 꽈리조개 등의 완종류, 삼엽충과 다른 여러 매우 복잡한 무척추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어디에도 그런 복잡한 무척추 동물들의 단 하나도 그것의 조상 같은 화석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화의 이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무척추 동물들이 번갈아 물고기 같은 척추 동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150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은 수십억 개의 무척추 동물과 척추 동물의 화석들을 발굴했으면서도 그들은 단 하나의 과도기적 화석 형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모든 주요 종류의 물고기 화석들은 전부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의 흔적은 전혀 없고 그런 주요 종류의 물고기들끼리 서로를 연결하는 변형된 형태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진화론자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 즉 물고기들에 대한 조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척추 동물들에 대해서도 조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도 어떤 그러한 조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질학 기록의 한 연구는 주요 그룹의 동물들은 제각기 갑자기 출현했고 완전히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곤충의 세계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 어떤 곤충도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양서류나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에서도 존재합니다. 생명의 진화 계보는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축된 매개체들은 단지 눈먼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다윈설의 추종자들은 종종 그들이 과도기라고 말하는 예들을 들어보입니다. 그런 것의 예를 들어보면 가장 잘 알려진 절반은 공룡, 절반은 새같이 보이는 시조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당신의 시조새가 그것으로부터 진화했을 법한 공룡을 한번 보면 이런 공룡 어떤 것도 깃뼈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새들은 모두 그들의 날개를 펄럭이게 해주는 흉근을 유지시키는 용골 가슴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조새는 단지 날개 달린 파충류에 불과하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파충류의 날개를 달아서 꼬리를 찼더니 날아가더라 하는 소리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시조새도 날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날개 달린 파충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1996년 3월에 발간된 척추동물 고생물학 저널에 실린 한 기사를 읽어보면 저자는 시조새의 두개골 생김새는 날개가 달린 비조류 고생대 공룡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새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진 고리입니다. 물론 원숭이 같은 조상과 인간 사이에 빠진 고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빠진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았습니까? 당신의 다윈 학설의 추종자들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미 발견한 것 같이 생각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전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화석들은 사람이나 원숭이로 분류되었거나 재분류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빠진 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빠진 고리에 대해서 수년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서도 전혀 어떤 연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시의 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실은 별로 크지 않은 원숭이의 40% 골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다던 피테쿠스의 어떤 뼈도 그것이 똑바로 걸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흥미로운 것은 루시를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녀는 완전히 서 있습니다. 또 사람과 같은 손과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도대체 보건가들이 이런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루시가 속해 있는 종류를 설명한 랜들과 서스먼의 논문을 보면 그들은 그녀가 굽어진 긴 손과 발을 가졌고 그것은 침팬지보다 훨씬 더 길고 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몇몇 유명한 해부학자들은 루시가 속해 있는 부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단지 멸종된 하나의 원숭이에 불과했고 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빠진 고리를 분석해보면 그것은 일련의 사기와 협잡과 추측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네브라스카인은 재구성된 가족이었고 모두 멸종된 돼지의 이빨이었고, 필드다운이는 현재 원숭이의 턱과 늙게 변조된 인간의 골격으로 만들어진 계획적인 거짓이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판명된 상태입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단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관절염, 구루병 또는 매독에 시달려왔습니다. 라모피에커스, 자이건타피티커스 그리고 진젠스로퍼스는 그냥 원숭이였던 반면 하이델베르그인과 크레마랭인들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현혹시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빠진 고리, 즉 미싱 링크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 흥미있는 이야기는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98.3%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전학자인 제가 인정해야 할 일이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인간끼리는 그 어떤 누구도 침팬지의 DNA만큼 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자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는 침팬지의 DNA 98.3%보다 적은 약 93%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침팬지의 헤모글로빈은 인간의 헤모글로빈과 98%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헤모글로빈과 역시 매우 비슷한 헤모글로빈을 가진 변형균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유기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많은 유사점을 기대할 겁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근육과 뼈가 있고 음식물을 비슷하게 소화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같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많은 유사점을 가질 것을 예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동안만 그 숫자에 다소의 진실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다음의 숫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구름은 그 전체의 98%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해파리는 전체 98%가 물이며 수박도 전체 98%가 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진화 논리를 사용하자면 구름이나 해파리 그리고 수박 간에 전혀 차이가 없고 2%의 차이가 사람과 침팬지 간에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인 겁니다. 창세기 제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 자신의 종류에 따라서 번식하고 지구를 채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파충류가 새로 진화했다면 첫 번째 새는 어느 것과 짝을 지었단 말일까요? 게다가 모든 매개체 형태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만 날개고 절반만 부리가 있다면 무엇이 좋았을까요?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는 복잡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돌고래와 박쥐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도로 효율적인 음파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물론 과학적인 증거는 압도적으로 창조 모델을 지지하고 있지만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관측으로부터 생명의 원천과 주요 그룹 동물들의 원천은 모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도 우리가 진화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혹시 왔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진화가 어느 것인지 결정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완벽한 조건들이 생명의 모든 복잡함이 존재케 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같이 모였다는 것을 믿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경외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대신에 그런 엉터리 이론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성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쇠퇴하는 이론을 절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점점 더 계속해서 창조 모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성서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금세기에서 과학적 증거는 공간, 시간 그리고 사물은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는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독립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서만이 오로지 창조주의 개념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공간과 시간에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 시간, 영역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성스러운 책도 그런 창조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다른 종교적인 책을 본다면 그것들은 3차원의 우주와 3차원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만이 과학을 초월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약 6천 개의 별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갈릴레오가 그의 망원경을 가져왔을 때까지는 천문학계에서 신봉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늘의 별들이 무한대라는 걸 꼭 깨달았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수들과 이런 은하수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어서 그 수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 세계가 최근에 와서 발견하게 된 물리적인 우주에 대해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나서에서는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도 그랬는데 그 깊이도 나를 둘러싸았으며 바다풀이 나의 머리를 감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난 산들의 바닥으로 내려갔었다. 이 놀라운 구절에서 우리는 바다의 바닥에 산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것을 금세기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무런 공간에 걸어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성스러운 책들은 지구가 거북이 등 위나 코끼리 위에 얹어져 있거나 또는 아트라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서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지 최근에 와서야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로 구성됐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저자들은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과학적 통찰도 인간이 그런 것을 발견하기 수세기 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컨대 핵분열, 대양 해류, 수문학적 주기, 제트 기류, 공룡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컬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해서 이곳 미국에 도착했는데 출발 당시 그가 지구의 끝에 도달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성서를 읽었다면 그들은 이사야가 지구는 둥글다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구는 둥굽니다. 난 누구에게나 성서에서 과학적인 실수를 찾아보라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또 성서가 그것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창조와 과학의 법칙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증거와 맞는 이론을 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할 때마다 또 관찰할 수 있을 때마다 정말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가 꾸며낸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직접 조사해보라고 나는 권합니다. 그럼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서 우리는 증거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신이 선택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신은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으며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